나가요, 이 불쌍한 벌레 같은 사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딸이 약혼식 날 모든 하객들 앞에서 내게 소리친 말이었다. 그녀는 나를 쓰레기처럼 집에서 내쫓았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은 70세 노인 수정인 나는 방금 4억만 달러에 회사를 매각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침묵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래, 따라라고 말한 뒤 아무런 이해 없이 떠났다. 다음 날 나는 스위스로 이사했다. 3주 후 그녀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딸 서연과 지훈의 약혼 축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시작되었다. 나는 비싼 선물, 파리에서 산 진정한 진주 목걸이를 가져갔다. 내 하나뿐인 딸과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뻤다. 하지만 문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는 그 경멸하는 시선들을 알아차렸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지우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으며 서연의 행동은 내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듯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으며 엄마,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축하해 주려고 다가갔을 때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너와 함께 축하하러 왔지, 딸아. 네 약혼 파티잖아. 서연은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며 내 소박한 갈색 원피스와 낡은 신발을 평가했다. 엄마 잘 들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우아한 자리이고 중요한 분들만 오세요. 청소부처럼 입고 여기에 어울리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하객들은 가식적으로 입을 가리고 웃기 시작했다. 지훈은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수정 씨, 아무래도 가시는 게 좋겠어요. 여긴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냥 이걸 주려고 왔어. 나는 목걸이가 든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열어보지도 않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다음부터 오기 전에 미리 물어봐 주세요. 모든 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네 명의 사람들이 나를 친딸의 삶에 침입한 불청객처럼 바라보았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훈의 어머니 혜미가 우월감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다. 사랑하는 수정씨, 아영에게 최고를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영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정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족 말이죠. 아마도 당신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엄마, 혜미 씨 말이 맞아요. 엄마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엄마에게 의존하던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풍요로운 삶과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의 존재는 저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 순간 나의 세상은 무너졌다. 나는 그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피곤해 지칠 때까지 일했던 세월을 떠올렸다. 그녀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내가 했던 희생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대학 학비를 대기 위해 첫 아파트를 팔았고 그녀를 온전히 돌보기 위해 연애 관계를 포기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나를 부담스럽고 창피한 존재로 대하고 있었다. 창피하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하객들은 이 드라마를 더 자세히 보려고 둘러쌌다. 서연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다. 네. 엄마, 창피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성공한 기업가들이고 저명한 전문가들이에요. 엄마가 뭘 가져올 수 있어요?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지훈이 계산된 잔인함으로 끼어들었다. 수정 씨,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축도 없고 고등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서연은 자신과 같은 수준의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은 정교한 칼날 같았고 모든 단어가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혜미는
가식적인 우아함으로 독서를 덧붙였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사랑하는 수정 씨. 우리는 그저 아염이 새로운 삶에 집중해야 하고 과거로부터의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방해라는 두 단어가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감정적인 사형 선고처럼 서연은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내 앞에 다가왔다. 엄마, 한 번에 알아듣게 분명히 말할게요. 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제 새로운 삶에 나타나지 마세요. 엄마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머물러야 해요. 방 안의 정적은 숨 막힐 듯했다. 수십 쌍의 눈이 나를 쳐다보며 내 반응을 기다렸다.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목소리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딸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좋아, 딸아.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네 말이 맞아. 나는 더 이상 네 삶의 일부가 아니야. 나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내가 걸어나갈 때 하객들의 악의적인 웃음소리와 경멸하는 말들이 들렸다. 불쌍한 노인네. 누군가 말했다. 정말 비참하네. 다른 목소리가 덧붙였다. 그날 밤 나는 내 아파트에서 홀로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 내 안에 강력한 힘이 깨어났다. 차갑고 계산된 분노, 잠들어 있던 결심. 나는 책상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서류들을 보관하던 비밀 서랍을 열었다. 은행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 투자 증명서. 400명만 달러가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그녀에게 나는 불쌍하고 가난한 노파였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40년 동안 나는 어둠 속에서 금융 제국을 건설했다. 그녀가 공부하고 놀 때 나는 번 돈 한 푼을 투자했다. 새 나라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국적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수익 투자 펀드에 투자했다. 날이 밝자 나는 변호사 민호에게 전화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내가 말했다. 수년 전에 준비했던 그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어요. 민호는 내 실제 재정 상태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모든 거래를 처리하고 내 자산을 보호하며 수십 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다. 드디어 재산을 공개하실 건가요? 그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전부는 아니야.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잠시 사라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서연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거야. 민호는 즉시 이해했다. 그는 내가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묵묵히 견뎌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간단한 옷이든 여행 가방 3개, 몇 가지 개인 서류, 그리고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나는 패배하고 모욕당한 여자가 떠난 것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짐을 싸면서 사연이 태어난 날이 떠올랐다. 30세의 싱글이었던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나는 그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3가지 일을 했고 밤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부했다. 그녀를 온전히 돌보기 위해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했다. 내가 번 돈은 모두 절반으로 나누었다. 절반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비로, 나머지 절반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사용했다. 서연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몰랐다.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아기 때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세부 사항을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우리가 둘만의 가족이고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분명히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신뢰하는 회계사 성민에게 전화했다. 당장 500만 달러를 스위스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나는 명령했다.
그리고 유럽 자산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당분간 떠날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미정이에요. 성민은 20년 동안 나와 함께 일했다. 그는 내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최종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서연이 당신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그녀가 생각하는 그대로 말해줘.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수치심에 떠난 여자라고. 하지만 성민 씨, 내 모든 자산을 잘 보호해줘요. 곧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떠나기 전에 나는 편지를 썼지만 당장 보낼 생각은 없었다. 사랑하는 서연에게, 소연에게. 70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 처음엔 부모님을 위해, 그 다음엔 너를 위해. 나는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 어제 네가 답을 주었지. 나는 존엄을 원해. 나는 존경을 원해. 만약 너에게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나는 다른 곳에서 찾을 거야. 너의 엄마가 더 이상 너의 짐이 아닌 사람이. 택시는 아침 6시에 도착했다. 개인 비행장으로 직행하는 검은색 벤츠였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나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지훈에게였다. 그가 놀라서 전화를 받자 나는 말했다. 수정이에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뭐가 고맙다고요? 그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고맙고 내 딸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개인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목적지는 스위스 취리. 스위스 알프스에 있는 내 오두막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는 조용한 피난처처럼.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나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나는 서연의 가정부 소영에게 전화했다. 소영 씨, 수정이에요.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소영은 내 친딸과 달리 항상 나에게 친절했다. 네, 수정 사모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해줘. 비행 중 나는 태블릿으로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3. 사용료만 달러가 전 세계 10개국에 전략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마이애미, 부에노스아이레스, 파리에도 부동산이 있었다. 물론 스위스의 아름다운 오두막집도 있었다. 내가 다시 나타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비행기가 대서양을 가로지를 때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다. 그 창피한 엄마에게서 벗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위스 오두막집은 내가 필요했던 완벽한 피난처였다. 내가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창문 밖으로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보였다. 이 풍경은 나를 평온하게 하고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5년 전 나는 투자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샀지만 이제는 나의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본부가 되었다. 첫 주는 쉬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둘째 주에 걸려온 전화는 내 분노를 다시 불태울 소식을 전했다. 수정 사모님. 소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아셔야 해요. 아영 씨는 당신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서 떠났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경제적 부담이어서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또 뭐라고 했니? 나는 분노가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당신이 한 번도 저축하지 않았고 항상 빚을 지고 살았으며 결국 현실이 당신을 버티지 못하게 했다고요. 지호 씨는 직장에서 자신의 장모님이 골칫거리이고 자신의 분수를 모른다고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혜미 씨는요. 소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혜미 씨는 당신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고 있어요. 내 손은 분노로 떨렸다. 그들은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웅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었다. 서연은 내 떠남을 자신의 개인적인 승리로 만들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지훈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그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빚이나 적, 비밀 같은 것들을 모두 알아내야 해요. 민호는 재능 있는 변호사였고 인맥이 넓었다. 만약 내 사위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주세요. 나는 계속 말했다. 사진, 비디오, 녹음 파일이 필요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서연과 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해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돼요. 사흘 후 민호는 폭발적인 소식과 함께 내게 전화했다. 수정 씨, 지훈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에요. 여러 공급업체에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은행은 그의 사무실 담보물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는 빌린 돈으로 거칠에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서연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니? 나는 점점 더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다. 제 정보원에 따르면 그녀는 전혀 몰라요. 지우 씨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계속 숨겨왔어요. 사실 그는 당신이 그에게 유산을 남겨 사업을 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을 때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아이러니였다. 지우는 나의 소위 가난 때문에 나를 경멸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파산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를 창피하다고 내쫓은 내 딸은 자신의 빚조차 갚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일주일 후에 도착했다. 사설 탐정이 모든 것을 바꿀 비디오를 내게 보냈다. 지훈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다. 분명히 사업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들은 키스하고 손을 잡는 등 연인처럼 행동했다. 비디오 날짜는 그가 서연에게 청혼한 이후였다. 아주 좋아. 나는 비디오를 세 번째 보면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내가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이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나는 테스트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내 딸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나는 모르는 번호로 서연에게 전화해서 사회복지사 행세를 했다. 서연 씨, 저희는 당신의 어머니 수정 씨를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전달해 드려야 해요. 우리 엄마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어서 떠났어요. 아마 요양원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녀의 말은 여전히 나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내 안위에 대해 걱정하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연락처는 없나요? 가족 유산에 관한 거예요. 나는 계속 말했다. 서연은 잔인하게 웃었다. 유산이요. 우리 엄마는 부유한 가족이 없어요. 분명히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찾아보세요. 나는 눈물을 머금은 채 전화를 끊었지만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내 친딸은 자신의 판결문을 직접 썼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삶에서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으려 했다. 나중에 그녀에게 진짜 수정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오두막집 서재에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지훈의 재정 상태를 심층 조사할 것이다. 둘째, 그의 불륜 비디오를 가장 완벽한 시기에 사용할 것이다. 셋째,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때에 그 도시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모욕당하고 떠난 여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강력한 여성으로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성민에게 전화해서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내 모든 부동산과 투자에 대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줘. 곧 내 자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할 거야.
재산을 공개할 생각이신가요? 그가 물었다. 그 이상이야. 나는 그가 볼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교훈을 줄 거야.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창피한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곧 자신이 진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을 내쫓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을 때쯤이면 용서를 구할 기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다. 스위스에서의 넷째 주, 내 분노를 더욱 부추길 소식이 들려왔다. 소영이 극도로 불안한 목소리로 내게 전화했다. 수정 사모님, 이걸 꼭 들으셔야 해요. 아영 씨가 당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나이도 안 돼.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떠나기 전에 위임장을 써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때 너무 절망적이어서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넘겨줬다고요. 내 피가 끓어올랐다. 그들은 내 떠남에 대한 거짓말을 지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 아파트는 내 가장 작은 자산 중 하나였다. 나는 내 실제 경제 상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눈에 띄지 않게 유지했다. 소영 씨, 나는 침착하지만 치명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서연이 나의 소위 가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짜 위임장을 언급할 때, 나를 비웃을 때 가능한 한 모든 대화를 녹음해줘. 소영은 즉시 내가 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그날 오후 나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서연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자신의 것이 아닌 부동산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당장 법적 절차를 시작해주세요. 그녀를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이신가요? 내 변호사가 물었다. 아직은 아니야. 먼저 그녀가 거짓말에 더 깊이 빠져들게 놔둬. 그녀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우리가 공격할 거야. 동시에 사설 탐정은 지훈에 대한 파괴적인 정보를 내게 보냈다. 그는 파산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있었고 서연의 이름으로 그녀도 모르게 대출을 신청하고 있었다. 내 딸은 자신을 재정적 파멸로 이끌 사기꾼과 결혼하려 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녀에게 경고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가 나에게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내 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엄마는 창피해요. 저는 제 새로운 삶에 엄마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다섯째 주 가장 큰 타격이 찾아왔다. 소영이 내 심장을 찢어놓는 녹음 파일을 내게 보냈다. 서연이 총각 파티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었다. 엄마는 결혼식에 안 와?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천만다행으로 안 와. 서연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드디어 자신이 내 삶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지. 항상 그 값싼 선물들로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잖아. 정말 불쌍해. 그렇게 심했어? 다른 친구가 캐물었다. 상상해봐. 서연은 잔인하게 계속 말했다. 70세 노인이 평생 아무것도 없이 살면서 매일 자신이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결국 현실이 그 사람을 때려눕혔고 꼬리 내리고 도망친 거지. 지훈 오빠 말로는 아마 어디선가 구걸하고 있을지도 모른대. 그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독이 든 단검처럼. 내 친딸은 나의 소위 비참한 최후를 축하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고통을 하객들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은 내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밤이었다. 새벽이 되자 슬픔은 더욱 강력한 힘, 무자비한 결심으로 변했다. 나는 민호에게 전화해서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시내 최고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예약해줘.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경호원 한 명과 전문 사진작가 한 명을 고용해줘. 돌아갈 때가 됐어. 정말 때가 됐나요? 그가 물었다. 확실해. 나는 대답했다. 서연에게
그녀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됐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나는 특별한 준비를 더 해야 했다. 나는 파리에 있는 개인 스타일리스트에게 전화했다. 완벽한 변신이 필요해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상. 나의 진짜 모습, 성공한 여성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요. 나는 최신형 고급 세단을 갖춘 운전사와 인상적인 등장을 함께할 작은 수행원 팀도 고용했다. 여섯째 주, 사연이 결혼식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복수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사설 단정은 지훈이 결혼식 다음 날 서연과 함께 사무실에 가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분명히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빚을 떠안게 할 서류에 서명하게 할 참이었다. 내 딸은 자신이 재정적 파멸과 결혼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경고할 생각인가요? 내가 민호에게 증거를 보여주자 그가 물었다. 그녀가 나를 자신의 삶에서 내쫓은 순간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그녀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그녀가 경멸했던 그 여자가 유일하게 그녀를 진정으로 보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두막집 책상에서 세 통의 편지를 썼다. 한 통은 서연에게 보낼 것이고 가장 완벽한 시기에 전달할 것이다. 한 통은 지훈에게 보낼 것이고 이것은 나의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통은 혜미에게 보낼 것이고 그녀는 나를 모욕하는데 가담한 대가를 비싸게 치르게 될 것이다. 모든 단어는 최대한의 감정적 충격을 주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되었다. 계획은 완성되었다. 나는 결혼식 이틀 전에 돌아가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에 머물면서 모두를 놀라게 할 일련의 공개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서연은 그 창피한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곧 자신의 새로운 가족 전체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 수 있는 여자와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수년 동안 간직했던 최고의 보석들과 디자이너 의상들을 챙기면서 나는 기대감에 미소 지었다. 한때 엄마를 사랑으로 바꾸었던 어린 서연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도시로 돌아온 것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충격적이고 우아하며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다. 검은색 벤츠가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지호 호텔 문 앞에 멈춰섰다. 한 무리의 직원들이 서둘러 내 짐을 처리하러 왔다. 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내 머리카락은 파리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에게서 손질과 스타일링을 받았고 우아한 붉은색 드레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1년치 월급보다 비쌌으며 호텔 불빛 아래 진짜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다. 접수원은 내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즉시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호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모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나는 다른 투숙객들의 호기심과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딸에게 모욕당한 지 6주 만에 나는 드디어 나의 진정한 강력한 여성의 모습으로 느껴졌다. 그날 오후 내가 신중하게 계획한 대로 나는 첫 번째 공개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나섰다. 서연과 그녀의 사교계가 자주 가는 장소를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부티크였다. 혜미가 정기적으로 쇼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를 과거의 강해물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나는 조용한 폭풍처럼 부티크에 들어섰다. 판매원들은 즉시 나에게 몰려들었다. 내 겉모습만으로도 내가 고액소비 고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모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니저가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당신들의 최고급 라인을 보고 싶어요. 나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천 달러짜리 디자이너 드레스들을 둘러보고 있을 때 나는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수정씨? 혜미였다. 그녀의 눈은 크게 뜨였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고
계산된 미소를 지었다. 혜미 씨. 나는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하지만 당신은 떠났잖아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우아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디선가 구걸하고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아니면 굶어 죽었어야 했다는 말인가요? 그녀가 그들이 퍼뜨리고 다니던 모든 거짓말을 내가 이미 들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뺨은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그때 판매원이 세 벌의 비싼 드레스를 들고 다가왔다. 사모님, 이것들은 저희의 최고급 모델입니다. 이 발렌티노는 8,000달러, 이 비스카는 10,000달러, 이 샤넬 한정판은 15,000달러입니다.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세 벌을 가리켰다. 전부 살게요. 그리고 보석 컬렉션도 보고 싶어요. 혜미는 그 자리에서 내가 5분 만에 자신의 1년치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보았다. 이해가 안 돼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영은 당신이 돈이 없다고, 당신이 경제적 부담이라고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혜미 씨. 나는 20,000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하며 대답했다. 아무래도 내 딸은 엄마를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 허름한 아파트요? 그 소박한 옷들은요? 혜미는 이해하려 했으며 계속 말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죠. 나는 위압적인 인내심으로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분명히 내 친딸에게는 이 테스트가 실패했네요. 부티크 매니저가 별처럼 빛나는 보석 트레이를 들고 돌아왔다. 사모님,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나는 35,000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팔찌, 귀걸이 세트를 선택했다. 이 세트가 완벽하네요. 전부 내 블랙카드로 계산해주세요. 내가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꺼내자 혜미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혜미 씨, 나는 영수증에 서명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에게 내 말을 전해주세요. 그 창피한 엄마가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결혼식 날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주세요. 결혼식에 갈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나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보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죠. 나는 부티크를 떠났고 혜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남겨졌다. 나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연이 우리가 만난 일에 대해 히스테리컬한 전화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다.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되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게 하는 것. 그날 밤 나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성민에게 전화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나요?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부동산 등기부, 은행 명세서, 녹음 파일, 사설 탐정의 사진. 모든 것이 최대의 충격 효과를 위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내일이 결혼식이에요. 사연에게 그녀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된 거죠.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할 곳이 있었다. 나는 소영의 번호를 눌렀다. 집 상황은 어떠니? 내가 물었다. 수정 사모님, 모두 히스테리컬이에요. 혜미 씨가 달려와서 부티크에서 있었던 일을 서연 씨에게 말했어요. 서연 씨는 지금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지우 씨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무도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니? 아니요, 사모님. 하지만 그들은 심하게 싸웠어요. 서연 씨는 혜미 씨에게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소리쳤고 혜미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이 소식은 내게는 음악처럼 들렸다. 혼란은 이미 시작되었고 내일은 이 드라마의 천막에 불과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나를 배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나는 한때 나를 안아주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라고 말했던 어린 소녀를 떠올렸다. 그 소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린 잔인한 여자가 있었다. 내일 그 여자는 자신의 배은망덕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결혼식 날의 날씨는 내 계획에 완벽했다. 서연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녀의 최악의 악몽을 펼칠 마지막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나는 결전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모든 단계를 조율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나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의 첫 번째 행동은 결혼식장에 특별한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다. 화려한 흰색 난처한 다발과 함께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연에게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너를 사랑하는 더 이상 너의 짐이 아닌 엄마가. 나는 이 말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나는 나의 성대한 등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선택한 드레스는 예술 작품이었다. 그녀의 결혼식 예산 전체보다 비싼 극도로 우아한 검은색 아르마니 정장이었다. 함께 매치한 보석은 이동하는 집과 맞먹는 가치였다. 모든 세부 사항은 권력, 우아함,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을 보여주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되었다. 오후 2시 식이 이미 시작되었을 때 나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했다. 나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기자회견을 열 때가 됐어. 내가 그에게 말했다. 확실해요. 그가 물었다. 이 단계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어요. 확실해. 나는 대답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서연의 완벽한 가족의 진실을 알릴 때가 됐어. 기자회견은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고 결혼식과 완벽하게 동시에 진행되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상류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결혼식 중 하나에 대한 폭발적인 내부 정보를 폭로하겠다는 약속에 이끌렸다. 내가 홀로 들어서자 현장은 침묵에 잠겼다. 나의 변신은 너무나 커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제 이름은 수정입니다. 나는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서연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몇 가지 거짓말을 해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폭발적인 뉴스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주 동안 제 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이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수치심에 떠났다고 말해왔습니다. 나는 극적으로 잠시 멈춘 뒤 첫 번째 서리 묶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자산 가치가 4,6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 제국의 소유주입니다. 호란의 웅성거림은 놀라움의 함성으로 변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내가 보여주는 서류들을 촬영했다. 세 나라의 부동산 등기부, 은행 명세서, 투자 증명서, 모든 것이 진짜였고 모든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연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이야기 버전에는 완전히 파괴적인 것이었다. 제 딸은 저를 자신의 삶에서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충분하지 않은 저 같은 엄마를 두는 것이 창피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침착하지만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그녀가 이 호화로운 결혼식에 쓴 모든 돈, 그녀가 받은 모든 교육, 그녀가 평생 누렸던 모든 사치품은 제가 40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며 세운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민호가 더 폭발적인 서류들을 들고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저희는 서연 씨가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자신의 것이 아닌 부동산을 팔려고 시도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어머니의 소위 가난을 비웃고 어머니의 떠남을 해방으로 축하하는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소연이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천만다행으로 그 사람이 갔어. 항상 그 값싼 선물들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잖아. 정말 불쌍해. 지훈 오빠 말로는 아마 어디선가 구걸하고 있을지도 모른대. 이어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이 마지막 하나는 파괴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미래 사위 지훈은 완전히 파산했을 뿐만 아니라 제 딸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으로 막대한 대출을 신청해 왔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후에 그녀에게 50만 달러 이상의 빚을 떠안게 할 서류에 서명하게 할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다. 왜 이제 이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소리쳤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딸이 단지 경제적 구명줄로 여기는 남자에게 사기당하고 파멸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숙하게 대답했다. 딸과 화해할 건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제 딸은 저를 불쌍한 벌레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삶에서 내쫓을 때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을 버린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결혼식장에서 소영익에서 온 전화였다. 수정 사모님.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누군가 기자회견에 대해 그들에게 알렸어요. 서연 씨는 히스테리컬이고 지훈 씨는 죽은 듯이 창백해요. 하객들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회장을 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결혼했니? 내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하지만 피로연은 취소되었어요. 서연 씨는 당장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전해줘. 나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기자회견은 마지막 발언으로 끝났다. 나는 이것이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이 자기 파괴로 변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희생과 헌신으로 키워준 부모님은 모욕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덕스와 플랫이 세례 속에서 홀을 걸어 나갈 때 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내 복수의 첫 번째 부분이 완료되었다. 서연은 그 창피한 엄마 없는 완벽한 결혼식을 원했다. 그녀가 얻은 것은 망쳐버린 결혼식과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공개적인 스캔들이었다. 나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2시간 후. 서연은 맹렬한 폭풍처럼 내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자신이 내 딸이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실제로 그녀는 내 딸이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지만 그녀는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고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장엄함은 이미 분노와 굴욕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입구에서부터 소리치기 시작했다. 내 결혼식을 망쳤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망쳤단 말이야. 나는 스위트룸 소파에 침착하게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안녕, 서연. 나는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좀 격앙되어 보이긴 하지만 예쁘네. 이런 식으로 나랑 장난치지 마.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다가오며 소리쳤다. 하객들이 다 가버렸어. 신문에는 온통 내 얘기뿐이고 내 명성은 완전히 망가졌어. 정말 이상하네. 나는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몇 주 전 네가 나에게 했던 말과 똑같네. 내가 너를 창피하게 만들고 네 명성을 망쳤고 네 삶에 내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잖아. 그건 달라.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나는 처음으로 일어서서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네가 40명 앞에서 나를 모욕하는 건 괜찮고 내가 40명의 기자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 눈에는 수십 년 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사과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엄마는 내 엄마잖아.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걸로 모든 게 설명되잖아. 엄마는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보호했어야지. 그래.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네 엄마야. 30년 동안 너를 보호했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 너의 행복을 위해 내 행복을 포기했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보답했니? 쓰레기처럼 내쫓았잖아. 하지만 돈은?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왜 나한테 돈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 네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랐으니까. 나는 진정한 슬픔의 흔적을 담아 대답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이 진짜이고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 분명히 나는 두 가지 모두 틀렸어. 그때 지훈이 문간에 나타났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수정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오해예요. 아, 신랑이시구나. 나는 비꼬듯 말했다. 여기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내가 친딸에게 부담이 되니 떠나라고 제안했던 남자. 몰랐어요.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당신이 돈이 있다는 걸 정말 몰랐다고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파산했다는 것을 알았지. 당신은 정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당신은 내 딸을 이용해서 당신의 파산 직전 사업을 구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을 알았어.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설 탐정의 비디오를 재생했다. 지훈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자와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었다. 이 여자를 아나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내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서연과 교제하는 내내 계속 이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서연은 경악한 눈으로 남편을 돌아봤다. 이게 사실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지우는 부인하려 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여기 당신이 내일 그녀에게 서명하게 할 서류들도 있어. 그 계약들은 그녀에게 고공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게 할 거야. 거짓말이야. 지우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 서류들은 위조된 거라고. 위조되었다고? 나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우, 들어와. 내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문간에 나타났다. 지훈 씨. 민호는 전문적인 어조로 그에게 말했다. 이 서류들은 당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완전히 공증된 서류들이죠.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의 심각성을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는 백만장자 어머니를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재정적으로 파멸시킬 사기꾼과 결혼한 것이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이럴 리 없어. 오, 하지만 더 있어. 나는 무자비하게 계속 말했다. 지훈, 당신 아내에게 당신이 그녀의 이름으로 담보를 잡고 신청한 대출에 대해 말해줘. 그녀의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아파트에 설정한 저당권에 대해 말해줘. 그리고 월말까지 갚아야 하는 사채에 대해 말해줘. 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나의 모든 주장을 확인해 주었다. 서연은 점점 커지는 공포심으로 그를 바라봤다. 모두 사실이야?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엄마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야? 서연,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가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그의 뺨을 세게 때려 말을 끊었다. 나를 이용했어. 그녀는 소리쳤다. 나에게 거짓말했어. 나는 사기꾼과 사기꾼에게 결혼했단 말이야. 어떻게 엄마를 경멸하는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었니? 나는 침착하게 덧붙였다.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단다.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너는 나를 보호하는 대신 그를 믿기로 선택했지. 서연은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며 나를 돌아봤다. 엄마, 미안해. 내가 틀렸어. 용서해줘, 제발.
우리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는 진정한 호기심의 흔적을 담아 물었다. 처음에 내가 너에게 나를 네 삶에서 내쫓지 말라고 간청했을 때처럼? 처음에 내가 네 결혼식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을 때처럼? 네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니? 엄마는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야. 엄마는 과거에 머물러야 해. 몰랐어.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엄마가 돈이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문제야. 나는 끝없는 슬픔으로 대답했다.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은 내 은행 계좌에 달려 있었어. 네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너는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부자라는 것을 알았으니 다시 나를 원하고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서연. 그건 이움이야. 이어지는 것은 파괴적인 침묵이었다.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결과에 직면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었고 사기꾼과 결혼했으며 명성을 잃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무조건적인 사랑 대신 돈과 지위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몇 분 동안 의자에 앉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현실을 받아들였다. 지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호텔 보안 요원과 경찰에 조용히 알렸다. 사기와 위조, 서류 혐의가 처리 중이었다. 나의 복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엄마. 마침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내가 화난 거 이해해. 나를 벌주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제발 나를 이렇게 버리지 마.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 혜미 씨가 있잖아. 나는 비꼬듯 대답했다. 사회적 지위가 없으니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던 그 여자. 난 그녀가 이제 너를 도와줄 거라고 믿어. 결국 너는 범죄자의 며느리가 됐잖아. 혜미 씨는 나를 외면했어. 서연은 수치심에 고백했다. 그 스캔들을 알고 나자 그녀는 자기 가족이 나란 엮일 수 없다고 말했어. 다시는 자기 집에 오지 못하게 했어. 정말 놀랍네. 나는 동정심 없이 말했다. 아무래도 너의 새 가족은 첫 번째 문제가 생기자마자 너를 버렸나 보네. 너의 엄마와는 달리 나는 몇 년 동안 배은망덕함을 견뎌냈고 네가 내쫓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때 소영이 더 파괴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서연 씨. 그녀는 진정한 동정심의 흔적을 담아 말했다. 지훈 씨의 채권자들이 집에 왔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가구, TV, 컴퓨터, 심지어 당신의 웨딩드레스까지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담보로 서명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네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남편, 돈, 재정, 명성, 그리고 시댁을 잃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 이제 드디어 네가 나를 네 삶에서 내쫓았을 때 내가 느꼈던 것을 알게 된 거네. 나는 동정심 없이 말했다. 다른 점은 나는 그때 70세였고 30년 동안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야. 너는 지금 30세이고 방금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지. 나를 용서할 방법은 없어? 그녀는 절망적으로 물었다. 당신의 사랑을 되찾을 방법은 없어. 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 나는 진정한 슬픔을 다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 존경심, 내 신뢰, 그리고 너의 희생자가 되겠다는 내 의지는 영원히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너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 네가 나를 내쫓았을 때 내가 배워야 했던 것처럼. 나는 대화가 끝났다는 듯 일어섰다. 너는 직업을 찾을 것이고 너 스스로 청구서를 지불할 것이고 진정한 사랑 대신 돈과 지위를 선택한 결과에 직면할 거야. 하지만 엄마, 나는 더 이상 네 엄마가 아니야. 나는 마지막 단호함으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네가 직접 말했잖아. 나는 더 이상 네 삶의 일부가 아니라고. 네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여자였어.
그 여자는 네가 나를 불쌍한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네 삶에서 내쫓았던 날 이미 죽었어. 나는 수정이야. 어떤 무례함도 용납하지 않는 성고한 여성이지. 서연은 울면서 내 스위트룸을 떠났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가졌던 가장 소중한 것,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어떤 상처는 치유될 수 없고 어떤 말은 되돌릴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내렸고 이제 남은 평생 동안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6개월 후 내 삶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를 찾았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오두막 집에서 나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눈 덮인 산들을 바라보았다. 새들의 노래와 바람이 숲을 스치는 소리만이 이 절대적인 고요함을 깨뜨렸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었다. 소영은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 도시 소식을 전해주었다. 서연은 치과 접수원으로 일자리를 구했고 평범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빌릴 만큼의 돈을 벌었다. 지우는 사기와 횡령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혜미는 아들의 범죄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사회적 지위를 잃었다. 아영 씨가 아직도 당신을 묻나요? 소영이 지난 방문 때 물었다. 매일 물어.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그녀가 나를 자신의 삶에서 내쫓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어. 이제 그녀는 혼자 그 길을 걸어야 해. 소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녀의 눈에서 내 딸에 대한 동정심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지만 정의는 철저하고 파괴적이었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몇 달 동안 추적하여 자녀의 배은망덕함과 그 결과에 대한 상징으로 만들었다. 서연은 사회적 지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도 잃었다. 스캔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그들은 모두 그녀를 버렸다. 민호는 매주 전화해서 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지우는 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다. 그는 지난 통화에서 서연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고소하려 했지만 판사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고 내게 알렸다. 정말 비참한 남자네. 나는 놀라지 않고 논평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니. 서연 씨에게 연락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미 씨가 말하길 그녀가 은행에서 당신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지 찾으려 했다고 해요. 아니, 나는 절대적인 단호함으로 대답했다. 그 여자는 나를 불쌍한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던 날 이미 내게 죽었어. 만약 그녀가 나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다른 낯선 사람들처럼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게 해. 하지만 민호의 질문은 며칠 동안 나를 생각하게 했다. 내 딸이 그립냐고? 답은 복잡했다. 나는 한때의 어린 소녀가 그립고 악몽을 꿀 때 나를 안아주던 10대 소녀가 그립고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던 젊은 여자가 그립다. 하지만 나를 쓰레기처럼 버린 잔인한 여자는 전혀 그립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서연이 8살 때 나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엄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저는 커서 엄마처럼 강하고 부지런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달과 별을 합친 것보다 더 엄마를 사랑해요. 그 순진한 말들을 읽다가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일기했었다. 이 편지를 쓴 소녀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와도 싸웠을 것이다. 그녀는 돈과 지위보다 희생과 사랑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소녀는 자라서 동정심 대신 잔인함을 택한 여자가 되었다. 나는 한때의 소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자를 용서할 수 없다. 성민이 가을에 찾아와 재정 소식과 몇 가지 다른 것을 가져왔다. 수정 씨,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서야 씨가 나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당신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어요. 무엇이든? 나는 비꼬듯 물었다. 시간을 되돌려서 나를 불쌍한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게 할 수 있니? 그녀는 망가졌어요. 성민은 주장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고 해요. 소영 씨 말로는 매일 울고 있대요.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제 그녀는 내가 배은망덕함 때문에 유일한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6주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게 된 거네. 내가 떠난 후 첫 번째 기념일은 파리에서 보냈다. 새로 개장한 개인 갤러리를 위해 예술 작품을 구입했다. 루브르 박물관을 거니면서 여행을 꿈꿨지만 서연의 학비를 대기 위해 포기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나는 이제 71세 억만장자였고 마침내 어머니로서 미뤄왔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리츠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는 소영에게 전화해서 한 달간의 소식을 들었다. 수정 사모님. 그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아영 씨가 지난주에 직장에서 쓰러졌어요.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 말로는 그녀의 정신 상태가 매우 위태롭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어조를 바꾸지 않고 물었다. 예견된 일이야. 잔인한 결정은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지. 그녀는 매일 당신이 용서할 건지 묻고 있어요. 소영은 주장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은 후회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그럼 처음에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나는 똑같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배신 이후 나도 몇 주 동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다른 점은 나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스위트룸 발코니로 가서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평화, 부호, 그리고 존엄을 찾았다. 하지만 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환상은 영원히 잃었다. 이것은 비싼 대가였지만 서연이 처음에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 관계에 정해진 가격이었다. 나의 마지막 성찰은 회고록의 마지막 몇 줄을 쓸 때 찾아왔다. 나는 처음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기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30년을 희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친절함이 자기 파괴를 대가로 실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무조건적인 사람이 무조건적인 학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는 회고록을 닫고 금고에 넣어 잠갔다. 이야기는 끝났다. 희생하고 굴욕당한 어머니 수정은 죽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자유롭고 부유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은 수정이었다. 그리고 71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5년이 지났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 이후로. 나는 이제 75세이고 프랑스 리비에라에 있는 내 새 빌라 테라스에 서서 지중해의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찾은 평화는 너무나 깊어서 때로는 한때 산산조각 났던 나 자신을 기억하기도 어렵다. 고통은 지혜로 변해도 어렵다. 고통은 지혜로 변했고 배신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피어났다. 몬테카를로에 개설한 내 아트 갤러리는 유럽에서 가장 일었다. 하지만 물질적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발견한 감정적 부였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만족감이었다. 민호는 3달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왔다. 나의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나의 충실한 친구로서도. 만약 당신이 다르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가 지난 방문 때 물었다. 만약 당신이 즉시 그녀를 용서하고 그 희생적인 엄마로 계속 남았다면요? 매일 생각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매일 같은 결론에 도달해. 나는 내면에서 시들어 죽었을 거야. 나는 내 자신의 친절함의 인질로 계속 남았을 것이고 서연에게 그녀가 아무런 결과 없이 나를 학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을 거야. 결국 나는 그녀에게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어. 소영은 3년 후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서연에 대한 소식은 우리 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졌다. 내가 들은 마지막 소식은 그녀가 우울증으로 2번 자살을 시도했고 좋은 직장을 잃었으며 거의 노숙자처럼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죄책감이 그녀를 확실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이 있나요? 소영이 우리 마지막 대화에서 물었다. 세상의 모든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동정심은 이미 생긴 상처를 지울 수 없어. 나는 70년 동안 나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을 동정했어. 이제는 그 패턴을 바꿀 때야. 어느 봄날 오후 편지를 정리하다가 몇 주 전에 도착했지만 내 지시에 따라 비서가 따로 분류해 두었던 편지를 발견했다. 서연에게서 온 편지였다. 떨리는 필체는 편지를 쓴 사람의 감정 상태를 드러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향수보다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것을 열었다. 사랑하는 엄마, 실랑하는 엄마, 제가 엄마에게 한 모든 일 후에 엄마에게 편지를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엄마를 그렇게 부를 특권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엄마에게 했던 모든 잔인한 말들을 후회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엄마가 저를 미워하는 것을 이해해요. 저도 저 자신을 미워하니까요. 나는 슬픔과 냉정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계속 읽어내려갔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결혼, 돈, 친구, 건강, 존엄. 하지만 최악은 엄마의 사랑을 잃은 거예요. 저는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소중한 관계를 망쳤다는 후회 속에서 저는 엄마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저는 그저 엄마를 불쌍한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날 엄마의 따르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마지막 몇 줄은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만약 언젠가 엄마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다면 수목원에서 저를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엄마를 배신했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사랑해요, 엄마. 다음 생에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공포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즉시 민호에게 전화했다. 당장 서연을 찾아야겠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어리석은 짓을 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녀를 도우라고요? 그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나는 아주 길게 멈춘 뒤 대답했다. 그녀가 전문적인 심리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줘. 하지만 익명으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편지는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깨웠다. 모성의 본능. 나를 배신한 여자에 대한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연민의 차이였다. 민호는 이틀 후 내게 전화했다. 우리가 제때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또 다른 시도 후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내게 알렸다. 우리는 그녀를 최고급 개인 정신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비용은 당신이 요청한 대로 익명 기부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갈 건가요? 그가 물었다. 여기서 원문은 반복되는 나홀로 오류가 있는 듯하여 민호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고 이어간다. 서연은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파괴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도, 심지어 지훈 씨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에 대해 물었니? 딱 한 번이요. 누군가 그녀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당신이냐고 물었어요.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누가 지불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는 30년 동안 저를 위해 충분히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극복해야 해요. 라고 말했죠. 그녀의 말이 내 영혼을 울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내가 항상 그녀에게서 기대했던 성숙함과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 화해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나는 과거의 고통을 위한 공간이 없는 새로운 삶을 건설했다. 1년 후 나는 서연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녀는 중독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자신처럼 바닥을 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헌신적인 일꾼이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연락할 건가요? 민호가 우리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게 물었다. 아니, 나는 절대적인 단호함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교훈을 배웠고 나도 나의 교훈을 배웠어. 우리는 이제 두 명의 다른 여자야. 한때 우리를 연결했던 사랑은 그녀가 나에게 그 잔인한 말들을 했던 날 이미 죽었어. 내가 76세에 일기에 이 마지막 글들을 쓸 때 나는 어떤 후회도 없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다. 30년 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든 그 사랑이 자기 파괴적으로 변했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낸 것이든 나는 용서가 반드시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영원히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다. 서연과 나는 이제 평행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에서 남은 죄를 딛고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있고 나는 과거의 감정적 짐 없이 남은 삶을 즐기고 있다. 우리는 둘 다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녀는 말이 영원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고 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모성애는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더 예리한 것으로 변했을 뿐이다. 멀리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동시에 그 사랑이 다시 나의 약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능력. 결국 내가 내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가장 순수한 사랑조차도 일단 넘어서면 영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선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